유혈 사태로까지 번졌던 인도와 중국의 분쟁은 여전히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영토 확장을 위한 신경전은 여러 행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끊임없는 회담을 통해 조정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인도와 중국 국경을 따라 히토류 광산 등이 개발되면서 분쟁은 더욱 점입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와 중국은 새로운 갈등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무력과 어이없는 주장에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한 인도는 중국에 무언가 보여줘야 할 때였습니다. 인도는 중국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한국 무기체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위상을 알고 있는 중국은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인도의 한국 무기 구입을 위한 접근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인도가 구입하고자 하는 한국 무기의 실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도 외교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경 확보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는 국경 확보를 위해 중국과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현재까지도 아루나찰 프라데시라는 지역을 두고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센 항쟁을 펼쳐왔었죠. 1962년 전쟁을 시작으로 연례 행사처럼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국경 분쟁지인 라타크에서 양국 병력 간 충돌로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이후 더 이상은 이런 유혈 사태까지 오는 일을 자제하자는데 합의를 모으긴 했지만 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중국이 먼저 시비를 걸며 인도를 도발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의 30개 장소에 중국식 지명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분쟁 지역이 중국 영토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죠. 인도는 이에 분노하며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가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국 영토에 중국 명칭을 붙인 것뿐이라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이없는 행보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하던 것처럼 인도 영토를 강탈하려는 양아치 짓에 인도에서도 초강수를 두고 나섰습니다. 바로 중국과 분쟁하고 있는 필리핀에 인도 전함 3척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대잠 호위함을 포함한 군함 3척이 필리핀 마닐라 항에 도착했습니다. 인도 전함은 앞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방문했었는데 모두 중국과 남중국해를 두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보였습니다. 인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인도가 K9 자주포를 추가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국의 계속된 위협에 직면한 인도 육군이 북부 국경에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실질 통제선을 따라 라다크 동부에 K9 바지라를 배치하면서 인도군의 전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100대에 이어 200대를 추가 구입하면서 인도-중국 국경지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K9 자주포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인도의 이런 파격적인 전력 보충에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K9 자주포 신형을 들여온다는 사실들에 중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중국의 도발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평화협정 때 모두 병력을 줄이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었죠. 하지만 중국은 이번 중국식 명칭 문제로 인도가 과잉 방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K9 자주포도 중국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이지만 기능 개량을 한 K9 자주포가 인도 중국 국경지대에 배치되는 것은 중국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와 중국 국경지대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K9 자주포의 경우 그 탁월한 화력과 뛰어난 기동 능력으로 인도 육군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K9 도입 당시 중국은 인도의 구매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K9보다 자국 자주포인 PLG-05가 더 우수하다는 언론 플레이를 수도 없이 펼쳤었습니다. 한 중국 일간지는 PLG-05와 K9의 성능 분석 기사를 보도하며 한국과 인도의 군사력을 철저하게 까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PLG-05의 성능은 카탈로그 성능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며 상황이 반전되었었습니다. 우선 PLG-05의 포탄을 발사한 뒤 재장전하는 속도가 알려진 것과 달리 느려도 너무 느리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비교하면 훨씬 느리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PGL-05는 발사 직후 포신은 물론 차체까지 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유명한데요. 이로 인해 발사 후 재장전을 곧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차체의 흔들림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하다 보니 예상보다 연사 속도가 더 느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주포로서의 결점은 다 갖추고 있는 셈이었죠. 이외에 사정거리 기동 능력, 방호력 등 중국이 공개한 카탈로그 스펙 중 뭐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서방 매체에서는 K9 자주포의 뛰어난 화력과 기동력에 감탄해 자국 자주포들을 K9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 매체는 자국 자주포를 감싸며 K9의 성능을 내려치는 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당연히 중국 자주포는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공공연해지자 K9을 운용하는 인도 역시 덩달아 어깨가 으쓱해졌는데요. 게다가 기존 K9도 버거웠던 중국의 한국이 최근 발표한 K9 개량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40km 사정거리를 가진 K9 자주포가 사거리를 30% 이상 늘리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말부터 시작한 연구 덕분에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놀라운 사거리를 자랑하는 K9의 사거리 레벨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40km 정도인 K9의 최대 사거리를 60km까지 늘리며 50% 더 높은 효율을 기록한 것이죠. 사정거리 연장탄을 개발하기 위해선 포탄 발사 후 로켓 모터가 작동하면서 포탄 궤도가 틀어지게 되는 현상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로켓 모터 추진 시간을 제어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한국은 이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어 기술까지 포탄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게 되면서 K9은 질적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K9은 K방산의 대표적인 효자 상품이기에 인기가 너무 많아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배송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탄 개량까지 더하면서 K9 자주포를 구하려는 국가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리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인도는 의도치 않게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200대 수입을 결정지은 인도는 추가 계약을 통해 155mm 사거리 연장탄까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관측 포탄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K9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환호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우리 군이 긴급히 반격에 나서느라 정확한 사격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탄착 지점이 비교적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관측 포탄이 있었다면 초탄으로 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조정해 더욱 철저한 반격이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인도는 미리 한국을 선택한 득을 톡톡히 볼 수 있게 되었고 반면 중국은 더욱 강력해진 K9 자주포를 상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도와 중국 국경 3,500km에 달하는 긴 전선에서 K9을 상대로 PLG 자주포가 재임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시진핑은 K9 자주포를 능가하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산 자주포의 성능을 혁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의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모든 역량을 해군력과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쏟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그냥 자주포도 아닌 K9을 뛰어넘을 자주포를 만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인도는 지속되는 중국의 도발을 아예 꺾어버리고 자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인도군이 K9 자주포 추가 수입과 별개로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한 인도 자체 경전차 조라와르 개발 결과를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인도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개발기구는 올해 4월과 5월 혹한과 혹서 환경에서 치러진 극한 테스트에서 조라와르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가 한국의 도움에 힘입어 자체 무기 생산에 열을 올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국군의 인도 영토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한층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래 K9 자주포 차체로 개발한 조라와르는 전차로 개발 방향을 틀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러시아 T-72 전차에 포탑을 탑재해 기동력을 살리는 경전차로 개발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 덕분에 인도는 K9의 화력을 일부 잃었지만 물량 차원에서 중국과 상대가 가능한 여러 경전차를 뽑게 되면서 전선에서 밀리지 않을 파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제대로 압박해 기존 영토 분쟁의 싹이었던 중국 지배 영토를 완전히 인도 영토로 포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현재 대만 침공을 계획 중인 중국을 상대로 만약 중국이 대만으로 군사를 이동 혹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대만 정부를 무력화할 경우에 인도군은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동, 중국의 뒤통수를 친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이죠. 동쪽 전선에 중국의 병력이 집중될 것이기에 서쪽 전선의 경계가 느슨해질 것이라 생각한 인도는 속전속결로 중국 영토를 인도 영토로 병합하는 것은 물론 때를 봐서 티베트 반군과 협력,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인도로 가져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공식적인 전략이 아니라며 이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계속해서 한국의 무기를 사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 개량해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는 행보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인도의 계획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이 계획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 모든 일련의 계획이 미국 주도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K9 자주포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대결에서 조용히 한국 무기로 무장하며 중국의 뒤를 칠 준비를 하는 인도와 자국 무기의 성능을 과장하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중국의 실상이 대조를 이룬 상황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일련의 사태에서 다시금 주목받는 건 한국 방산이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0개국에서 운용하며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은 무기임에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그 결과 또한 뛰어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기 증명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K방산의 활약이 계속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전 세계적인 무기 공급 역할을 확대해 온 덕분에 최고 무기 수출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 무기 판매의 4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무기체계에 있어 최고의 강대국으로 꼽히고 있죠. 단순히 많이 만들어 파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강력하고 위력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미국조차 개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미사일이 있습니다. 많은 군사무기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개발이 된다면 미사일 무기체계의 판도를 분명하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확언했었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을 전략무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었죠. 그런데 최근 미국도 포기한 이 미사일을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KF-21의 결전무기로 쓰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변국들을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KF-21의 새로운 독침 무기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군의 의뢰를 받아 공중발사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군사용 위성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우주발사체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공중발사는 지상보다 기상 조건에 제약되지 않아 언제든 위성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중발사는 은밀하게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국가연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의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죠. ALBM이란 본래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항공기에 달아 1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지구 중력,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바람이 불든 번개가 치든 상관없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나 장소의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장점인데요. 또한 미사일 발사 즉시 항공기가 이탈한다면 적이 미사일 발사 원점을 추적해 보복 타격하는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격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상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경우 처음 발사 후 가속해 고고도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미사일에 탑재된 연료의 절반 이상이 소모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ALBM의 경우 폭격기나 전투기에 싣고 공중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초기 가속에 연료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탄도미사일 대비 훨씬 긴 사거리를 가지고 탄두 중량도 늘릴 수 있는 것인데요. ALBM의 이러한 효용성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미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을 시도했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 소련의 방공망이 날로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핵폭격기로는 소련을 공격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일찍이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탄도미사일을 항공기에 탑재해 쏘자는 최초의 ALBM 개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일명 스카이볼트라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기술력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개발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또한 개발 도중 핵 투발 수단으로선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핵잠수함과 SLBM이 완성되며 개발이 전면 중단되고 말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의 영감을 받은 소련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 오히려 미국보다 먼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지금도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킨잘입니다. 러시아어로 단검이라는 뜻의 킨잘 미사일은 최고 속도 마하 10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2000km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투입된 킨잘은 미그 31 탑재되어 사드나 SM-3와 같은 미국제 방공체계의 사거리 밖에서 발사하여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마하 10에 달하는 속도와 더불어 기존 방공망이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이점을 살려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위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표적인 방공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2분 만에 30발을 쏘아 올렸음에도 킨잘의 요격에 실패해 포대째로 날아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렇듯 러시아군의 가장 날카로운 독침무기로 각광받고 있는 킨잘은 외형과 크기를 보았을 때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하 6 정도의 최대 사거리는 500km에 불과합니다. 킨잘의 직경과 크기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고려한다면 발사 장소를 지상에서 공중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속도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사거리는 4배나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한국형 ALBM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를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는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투와 형태와 크기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매우 유사한 미사일입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강 단계에서 활강하다 급상승하여 적의 요격 시도를 회피하는 풀업 기동 기능을 현무투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무투가 불곰 사업으로 얻은 러시아 미사일 기술에 기반한 미사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현무투는 러시아 기술로 만든 것이 아니며 이스칸데르와 같은 풀업 회피 기동 기술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미사일의 외형이 닮은 것은 가장 효율적인 설계이기 때문이며 현무투가 이스칸데르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현무투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신형 추진제가 적용되어 이스칸데르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며 탄두도 최대 2톤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또한 이스칸데르는 발사 차량 외부에 탄을 그대로 노출하여 탑재하는데 현무 시리즈는 전용 미사일 캐니스터에 넣은 채로 탑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캐니스터에 질소나 아르곤 같은 비활성 가스를 집어넣고 미사일을 밀봉한 채로 보관하기에 10년은 정비할 필요가 없으며 상황이 떨어지는 즉시 곧바로 사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반격에 나서야 하기에 채택한 구조였습니다. 한국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도 현무투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킨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킨잘의 경우를 고려하여 국산 ALBM의 성능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무투의 최신 개량형인 현무투C의 경우 최대 속도가 마하 7 이상의 실사거리가 1000km 상당입니다.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에는 현무투C의 사거리가 800km 정도라고 발표했었지만 당시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와 위력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의식해 성능을 축소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칸다르와 비슷한 폭으로 속도와 사거리가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형 ALBM의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의 사거리는 3000에서 4000km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 한국형 ALBM을 운용하게 될 KF-21의 작전 반경까지 더한다면 가히 동아시아 전역을 타격 가능한 ICBM급 미사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KF-21 전투기가 공중급유까지 가능하다는 걸 고려한다면 ALBM의 사거리는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ALBM의 개발은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으나 플랫폼 문제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FA-50은 체급이 너무 작고 미국산 전투기나 수송기에 탑재하기에는 미국이 레이더 인티를 허용해 줄 것이냐는 문제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국산 A사 레이더가 탑재된 국산 멀티롤 초음속 전투기가 완성되면서 한국의 무기 개발을 가로막았던 족쇄가 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묵혀만 두었던 수많은 전략들이 드디어 빛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약진은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도 크게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KF-21 20대 첫 주문이 유럽 항공산업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얼마 전 프랑스의 유력 군사 매체 메타 디펜스에서는 위와 같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카이는 사업 개시 9년 만에 공군에 인도될 초도 물량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제 막 양산에 들어간 KF-21 보라매가 오랜 시간 명성과 신뢰를 쌓아온 유럽의 항공산업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공군을 위한 20대 KF-21 보람의 블록원 쌍발 전투기에 대한 첫 주문에 서명함으로써 이 전투기가 국제무대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프로그램의 타당한 기술적 야망과 균형 잡히고 매력적인 다목적 전투기라는 특성 덕분에 보람에는 국제시장에서 빠르게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어 서방 무기, 특히 유럽 무기를 상대로 꾸준히 승리하고 있는 한국제 전차와 자주포처럼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KF-21 개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20대 양산 주문이 들어오기까지 고작 9년의 시간과 80억 달러 약 11조 원의 예산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2인승 항공기 2대를 포함한 5대의 시제기가 수백 시간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최초 비행 후 불과 1년 만에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전투기는 최대 속도가 마하 1.8 이상의 작전 반경 1000km의 엄청난 성능을 자랑한다. A사 레이더, IRST 및 전자전 장비 등 최신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미티어, 암람, IRIST, 사이드와인더, 타우러스 순항미사일, 하푼 대함 미사일 및 유도 폭탄 등 10개 하드포인트의 수많은 종류의 탄약을 탑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벌써부터 수출을 위한 KF-21 3가지 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그리펜, 유로파이터, 라팔과 같은 유럽 전투기의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KF-21이 전투기 분야에서 로퍼 독트린을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로퍼 독트린이란 군사적 성공을 위해 법률과 규범을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 법률적, 규범적 정당성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여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서방 무기가 절대적이었던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조금씩 넓히는 데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매체 메타디펜스는 또한 KF-21이 기존 방만했던 유럽 항공기 제조사들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될 거라 경고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략 병기까지 준비된 KF-21은 이제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일만 남아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의 약진은 중국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아시아권에서 최강이라 자부하던 중국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무기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기술적 성숙도와 시스템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점차 한국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부분에서는 중국을 초월한 상태죠. 우리 한국이 KF-21을 필두로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넓혀가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